테슬라의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모델 3와 함께한 지 벌써 2년을 넘겼는데요. 처음 전기차를 살 때는 불이 나면 어쩌나, 가다 사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고, 출근할 때 갑자기 벽돌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모델 3한테 100점을 줘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테슬라에게는 역사라는 게 없잖아요. BMW나 벤츠, 토요타, 현대, 기아, 기존의 강자들과 비교하면 이제 막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놀랐습니다. 차의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전기차 치고는 너무나도 가볍게 잘 만들었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타면 탈수록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솔직히 타본 적도 없고 평가도 전무하던 시점에 테슬라를 구매한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너무나도 많은 오너들의 평가와 경험이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그 정도의 불안함은 없겠지만, 제가 모델 3를 살 당시만 해도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타기 전에는 BMW를 타고 있었는데, BMW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M을 타고 인스트럭터를 하고 카레이서도 했었으니까요. BMW의 강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테슬라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전기차를 너무 사고 싶었고, BMW에서 출시한다던 아이폰은 깜깜 무소식이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테슬라를 살 때 마음가짐은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처분하고 다시 BMW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다음 차도 테슬라 탈 겁니다. 3년 동안 10만 킬로미터 테슬라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시기상조일 때 타야 혜택이 많고 그만큼 이득이 생깁니다. 처음 승용 디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디젤 엔진의 불쾌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디젤 차를 탔던 사람들은 이제 값싼 연료비와 우수한 연비 덕분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살 때만 해도 슈퍼차저가 무료였고, 환경부에서 전기 요금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줬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대비 연료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했었거든요. 가솔린 대비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할인 혜택도 다 사라지고 전기 요금도 오를 만큼 다 올라가 버려서 예전만큼 메리트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직은 혜택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기차가 점점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그 혜택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가가 조금 요즘에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디젤 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디젤차가 메리트 있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기차라고 그러지 말라 법이 있을까요? 그 밖에도 많은 비용에서 또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전기차는 차값이나 출력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금이 연간 1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중고가가 300만 원밖에 안 하는 트위지도, 2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도, 물론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이 테슬라도 단돈 13만 원밖에 안 합니다. 2000cc 배기량의 차들이 5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걸 보면은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혜택도 분명 점점 전기차가 많아지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메인터넌스 비용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일을 교환할 필요도 전혀 없고,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제동 덕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평생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모가 느립니다. 제가 그동안 교환한 거라고는 와이퍼하고 에어컨 필터가 전부인데요. 대신 이제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비용이 커지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사고는 그래도 보험이 커버해주니까 대비가 되는 편인데, 배터리나 모터처럼 비싼 부품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1000만 원대 혹은 2000만 원대로 아주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적 연식이 얼마 안 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모델 3를 받았을 때 지금처럼 전기차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국산 전기차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전기 포터가 충전기를 장악하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전기차가 적은 만큼 분명 충전기도 적었지만 그래도 충전 때문에 불편하다를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 충전기는 많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몇 개 없었던 슈퍼차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충전 속도하고 뭐 꽂았다가 뽑기만 하면 충전이 완료되는 편리함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뭐 없었습니다. 다른 충전기들은 지금도 결제 카드를 갖다 대야 되고 뭐 승인을 기다렸다가 차량에 연결하고 그마저도 한 번에 안 되고 실패해서 그 과정을 반복시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처음 차를 받고 슈퍼차저만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한 7,000km 정도를 다녔는데요. 일하러도 다니고 여행하러도 다니고 캠핑하러도 다니고 못 보던 지인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괜히 일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돌아다녔습니다. 무료 슈퍼차징 덕분에 정말 즐거운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전기 요금이 무료라서 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제게는 오토파일럿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7,000km라는 어마어마한 주행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요금도 절반이고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혜택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를 혜택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전기차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혜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슈퍼차저는 사실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독자 규격을 씀으로써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깔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DC 콤보 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를 못하게 해서 현재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깔린 슈퍼차저의 개수는 0개입니다. 0개.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다른 브랜드의 차량도 충전할 수 있게 어댑터가 설치된 슈퍼차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슈퍼차저를 휴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처음에는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10만 킬로를 타면서 경험해 보니까 용량보다는 빠른 충전 속도가 엄청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용량이 조금 작은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해도 빠른 충전 속도만 확보되면 장거리 여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다면 테슬라를 구매할 때 좋은 참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평소 운전을 많이 해야 한다면, 게다가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장거리 운전자라면 무조건 오토파일럿을 추천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주행보조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들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 현대나 기아차, BMW처럼 주행보조 장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들을 타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기술의 완성도가 누가 높고 낮고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행보조를 하려 하는 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코너가 조금만 깊어져도 타사 차량들은 주행보조 장치가 해제되면서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곧잘 넘기는데 테슬라는 끈덕지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경고음을 운전자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타사 차량들은 언제 해제됐는지도 모르게 주행보조장치가 해제되어 버리기도 하는데요. 운전자가 그만큼 운전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주행보조장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타사 차량들은 피로도를 절반 정도 줄여준다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그 2배 가까운 뭐 80-90% 이상의 피로도를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 격차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브랜드마다 이러한 세팅의 차이를 명확하게 두고 있고요. 본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이렇게 차선을 끈질기게 물고 가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타 브랜드들은 걸핏하면 운전자에게 핸들을 넘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세팅을 압도하는 브랜드나 차량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자주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불편함을 개선해주고 발전해 나갑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조금 이상하게 되면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문제를 또 수정해주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점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오토파일럿을 쓴다고 해서 아예 피로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 정도의 피로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모델 3를 주문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옵션입니다. 1000만 원을 더 주고 앞바퀴에 모터 하나 추가시키고 배터리 조금 더 실어서 100km 정도 더 갈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빠듯한 예산에 맞춰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구매를 할 것인지. 테슬라 동호회나 대다수 사람들이 롱롱 익선이라는 단어를 유행시켜 가면서까지 모두가 롱레인지를 외쳤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평소 주행 패턴을 생각해 보면요, 굳이 롱레인지의 주행거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약 50km 정도의 왕복 출퇴근을 할 때 아파트에 공용 충전기가 있어서 불편하지도 않았고, 가끔 장거리 주행을 할 때 강원도 인제스피디움까지 자주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여러 개의 완속 충전기하고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충전 환경이 진짜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슈퍼차저까지 설치돼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이 되어버렸고요. 1000만 원을 더 주고 조금 덜 충전하는 편리함을 얻기에는 뭔가 저한테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제가 선택한 스탠다드 레인지는 후륜에만 싱글 모터가 달려있고 제로백 5.7초의 가속력과 약 1600kg 정도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롱레인지를 선택하게 되면 200kg나 더 무거워지지만 제로백은 4.4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고출력 차량을 타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4초대 제로백 영역이 궁금해가지고 롱레인지를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서킷에서 고출력 차량들을 많이 몰아보고 또 경험해봐서 4.4초가 주는 매력이 저한테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200kg이라는 무게가 주는 디메리트가 전비에 악영향을 줄 거고 무겁게 뒤뚱거리는 차를 싫어하기도 해서 제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더 주고 롱레인지를 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FSD가 77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9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지금 당장은 오토파일럿보다 조금 더 나은 기능에다가 이런 거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FSD가 차에 귀속되지 않고 오너에게 귀속됐다고 했으면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를 팔면 FSD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이 차를 뭐 100년 만년 탈 차도 아니고 그 비싼 옵션을 넣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치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FSD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100%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모든 공도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의 변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FSD가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FSD 살 돈하고 롱레인지 살 돈 모아서 차라리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 멍청해서 테슬라 주식 못 샀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에 충전기가 없어서 충전이 불편하다면, 그리고 또 자주 장거리 주행을 하는데 롱레인지의 마일리지가 딱 필요할 만큼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한다면 제로백 4초대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롱레인지가 엄청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드라이빙 감각은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역사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신생 브랜드한테서 기대감을 갖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타보고 완전 놀랐습니다. BMW 타다가 다음 차로 선택한 테슬라가 BMW하고 견조도 크게 밀리지 않을 만한 드라이빙 감각을 갖췄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가고 서는 건 전기차 특성상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 안 섰는데 이건 테슬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전기차들의 특징들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초반에 쏟아져 나오는 토크는 시내 주행에서 시원시원한 가속감 덕분에 운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가속이 굼뜬 차를 타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에겐 이게 엄청 큰 장점으로 느껴질 거예요. 막히는 도로에서 가고 서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전기차는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초반에 아이들링 RPM에서 가속하면서 RPM이 상승할 때 정확하게 이게 구동으로 전달되지 않고 희생되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많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이러한 이제 렉들이 운전자에게 생각보다 많은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완전히 멈춰 있을 때 아이들링 RPM 같은 게 이제 불필요하고 에너지 낭비도 없고, 또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가속으로 이어질 때도 에너지 낭비 없이 가속되면서 렉 또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전기차를 타기 전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직접 운전하면서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운전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정말 신생 기업에서 만든 차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잘 세팅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도에서 조향을 하든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가벼운 코너링을 할 때 조향을 하든 BMW하고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체 세팅이 잘 됐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서킷에서 한계 주행을 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겠지만 서킷이 아닌 공도에서의 주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감점 요소가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를 보면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세그먼트의 경쟁 차량과 비교해 보면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안 좋나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승차감을 제네시스나 그랜저 S클래스 같은 차와 비교하면 당연히 모델 3가 단단하고 실내 유입 소음도 크고 뒷좌석 승차감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세그먼트의 아반떼나 C클래스, 3시리즈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승차감에 대한 불평이 생길 만큼 안 좋은 부분이 있나 싶기는 합니다. 오히려 단단한 서스펜션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모델3가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좌석 승차감이 이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매번 제 차에 타는 동승객들한테 물어보곤 하거든요. 공간이 좁아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아직까지는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아저씨인데요, 포드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였는데 지금은 자동차 분해 전문가로 차를 분해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자동차 업계 컨설팅 일을 하는 아저씨입니다. 수백 대의 차량을 분해해가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아저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는 다르게 테슬라의 철이나 알루미늄에는 소량의 희토류를 섞어놨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차별점이 테슬라의 차체를 조금 더 강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에는 재료공학 전문 연구개발팀이 있고요. 이 또한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바디를 만들어내는 장비도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인데요. 기가프레스로 잘 알려진 캐스팅 장비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놀라운 장비거든요. 수십 개의 조각들을 단 하나의 부품으로 찍어내는데 다른 제조사들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생산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했더라도 다른 제조사에서는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차세대 차량이나 더 고가의 차량에 먼저 적용시키고는 하지만 테슬라는 빠르게 바로 기존 차에 적용시켜 나가고는 합니다. 샌디 멀로의 경험상 포드에서 뭔가 새로운 걸 적용하는데 5년이 필요하다면 테슬라는 5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변화를 시켜간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타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구매하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생겼었죠. 온라인 주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귀찮은 과정을 주문자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딜러가 알아서 해주고 사인만 하고 결제만 해주면 끝나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 DC콤보 어댑터를 출시하는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DC콤보의 재고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판매를 시작한 날 DC콤보를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테슬라 홈페이지가 터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저는 주문하고 결제에 성공까지 했는데 전산상의 오류 때문인지 제품을 못 받고 다음 수입 물량을 받을 때까지 몇 주나 더 기다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직원들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뚜껑이 제대로 열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경험이지만 이런 것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 허들이 될 거고 가만 고객을 놓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면서 느낀 점은 전기차는 분명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나갈 거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충전기가 충분히 깔리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도 같고 지난 몇 년 사이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화재 이슈나 비싼 가격, 부족한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 때문에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하이브리드만 외치다 보니까 조금은 뒤처진 것 같고 현대 기아는 다행히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스트 팔로워로서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테슬라의 위치는 누가 뭐라 해도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고요. 이 격차를 다른 제조사들이 줄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다음 차도 테슬라를 탈 것 같지만 또 다른 혁신을 보여주는 제조사와 차량이 등장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고영이었습니다.